앞선 모든 분석이 무시한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었다. 수백만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우르르 몰고 다녔던 인간의 비이성적 성향 말이다. 눈먼 돈의 유혹에 일단 한번 빠지고 나자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은 투자자도 감정적으로 변했다. 각종 연구 결과며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그건 이미 미끼로 작정한 생각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달라. 집값이 떨어지는 거 봤어? 같은 말이 진리로 둔갑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무분별한 낙천주의에 휩쓸렸다. 그러다가 시장 붕괴와 패닉이 찾아왔고 이제는 원치 않아도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모두가 투기 광풍에 빠져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똑똑한 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외부 요인만 탓하며 어떻게든 광기의 근원을 도외시하려 했다. 이런 일은 비단 2008년 금융위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1987년 및 1929년 시장 붕괴, 1840년대 영국의 철도 투자 열풍, 1720년대 영국 사우스시 컴퍼니 투기 사건 때도 사람들은 똑같은 설명을 늘어놓았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투기 규제 법안들이 통과됐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과는 없었다. 경제의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크게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 호소력은 개인이 혹시라도 갖고 있었을지 모를 추론 능력까지 완전히 제압해버린다. 탐욕과 눈먼 돈, 빠른 결과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인데 경제 거품은 바로 이 타고난 성향을 건드린다. 남들이 뻔히 돈 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지구상의 그 어떤 규제도 인간 본성을 통제할 만큼의 힘은 없다. 경제의 거품 생성과 붕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진짜 원인을 공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를 읽지 않는 사람들, 계속 호락호락 넘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같은 문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부정적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도 경제 거품이 재발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취한다. 내면에 있는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는 쉽지 않다. 알아둘 사항이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자존심을 좀 덜 상하게 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거불능의 현상으로 우리 중에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둘째, 우리의 비이성적 성향은 어느 정도는 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감정 처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 우리 본성의 하나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비이성적 성향을 띠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정의 진화와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해 미세 조정된 본능에 의존했다. 도마뱀은 눈 깜짝할 새 환경의 위험을 인지하고 현장으로부터 주랭랑을 친다. 말하자면 충동과 행동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셈이다. 그러다가 서서히 일부 동물에게는 이들 감각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로 진화했는데 그게 바로 공포라는 감정이었다. 처음에는 이 공포라는 게 해당 동물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정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고강도의 흥분을 일으키는 수준이었다. 흥분을 통해 주의력이 높아지면 해당 동물은 굳이 단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예컨대 환경에 더 민감해져서 무언가를 알아채는 것처럼 말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늘어나다 보니 생존 확률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공포를 감지하는 것은 겨우 몇 초 정도만 지속됐는데 그만큼 반응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물에게는 이런 흥분이나 직감이 더 심오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바로 의사소통의 필수적 형태의 하나가 된 것이다. 예컨대 사나운 소리를 내거나 털이 쭈뼛거리는 것은 분노를 나타내 적을 물리치거나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특정한 자세나 냄새는 성적 욕망과 의향을 드러냈고 자세나 제스처로 욕망을 표시했다. 새끼들이 내는 특정한 소리는 극도의 불안을 알리며 어미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 됐다. 영장류의 경우는 이런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더 정교해지고 복잡해졌다. 알려진 것처럼 침팬지도 시기심과 복수심 등 여러 감정을 느낀다. 이런 진화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났다. 훨씬 최근에는 동물이나 인간 모두 인지력이 발달했고 언어가 발명되고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됐다. 수많은 신경학자들이 확인해 준 것처럼 이런 진화의 결과 고등 포유류의 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그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파충류 뇌다. 파충류 뇌는 신체를 조절하는 모든 무의식 반응을 관장한다. 즉 본능의 영역이다. 그 위로는 대뇌 변형계라고 하는 오래된 포유류 뇌가 있어서 느낌과 감정을 관장한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심피질이 진화했는데 이 부분은 인지 능력과 인간의 언어를 통제한다. 그 기원을 따져보면 감정은 신체적 흥분을 통해 우리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주변의 무언가를 알아채게 하려는 데서 유래했다. 화학 반응과 지각으로 감정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것을 언어로 변환해야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뇌에서 감정이 처리되는 곳은 언어나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엇나가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내가 X라는 인물에게 분노를 느낄 때 실제로 그 감정의 근원은 부러움일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X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X가 가진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러움이란 결코 편해질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걸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감정, 즉 분노나 혐오, 원망 등으로 번역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좌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 예컨대 Y가 내 앞을 지나가면 우리는 운 나쁜 그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정작 내 분노는 다른 이유로 촉발되었고 지금 나는 Y가 저지른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혹은 내가 정말로 Z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어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 분노는 오랫동안 내 안에 잠자고 있었고 내게 분노를 유발한 사람은 과거에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 아마도 부모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분노가 Z를 향하는 것은 Z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 감정의 근원이나 그 감정이 초래한 전반적 기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어떻게든 그 감정을 해석해서 언어로 변환하려고 시도해보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나 변화는 틀린 경우가 아주 많다. 우리는 더 간단한 해석 혹은 내 마음에 드는 해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 끝끝내 어느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다. 우리가 우울함을 느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감정에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무언가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충동적 행동을 중단하거나 예방하는 것 역시 극히 힘든 일이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무언가를 버리고 떠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회적 동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정의 소통 기능은 곤란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른 감정이면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다른 대상에 대한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할 경우 상대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는 공격에 대한 반응을 하고 오해가 오해를 낳으면서 폭포수 효과가 일어난다. 감정의 진화를 거듭해온 이유는 인지 능력이 진화해온 것과는 사뭇 이유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한 형식이기는 해도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동물의 경우는 몸으로 느낀 감각을 추상적 언어로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원래 의도대로 무리 없이 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과 인지 능력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끊임없이 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벗어난 두 번째 감정적 자아까지 만들어진다. 동물은 잠시 공포를 느껴도 이내 그 감정이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느낀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포를 점점 더 심화시키면서 위험이 사라진 한참 후까지도 계속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러다 급기야는 상시적 불안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인간이 이토록 진보했으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 감정적 자아를 잘 길들이지 않았겠냐고 믿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조들만큼 폭력적이거나 유교에 휘둘리거나 미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진보나 기술이 우리의 본성을 바꿔놓지는 않았다. 기술과 진보는 그저 감정의 형태와 그에 따른 비이성적 행동의 유형을 바꿔놓았을 뿐이다. 한 예로 정치가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그런 장난질을 오히려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었다. 광고 회사들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메시지를 융당폭격처럼 퍼붓는다. 우리는 늘 소셜미디어에 접속되어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정서적 영향에 취약하다. 이들 매체는 차분한 반성이 가능하게끔 설계된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이 늘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민회에 참석한 아테네인들처럼 수많은 감정과 불필요한 연극 노름에 꼼짝없이 포위당해 있고 그 이유는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적, 비이성적이라는 단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사람들은 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다 비이성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그러니 최대한 정확하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자.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끊임없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은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을 물들인다. 감정은 내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게 만든다. 생각을 할 때 내 느낌이나 기분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적인 사람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 및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감정을 뺀 사고를 하고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 효과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행동으로 돌진한다. 사람에 따라 취하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인 사람은 그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며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지속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부정적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어디를 가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며 꿈이나 프로젝트를 절대 실현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변화를 갈망하지만 그게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감정적이고 반사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내보이면서도 본인이 그렇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누구나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지독히 감정적인 사람도 때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대담한 행보를 통해 일시적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이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 판단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성공을 지속시키고 훌륭한 전력을 거듭 내놓을 수 있는가?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가? 이성적인 사람과 비이성적인 사람 사이의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도 있다.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판단해야 할 때가 그렇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편견이나 응어리 등을 내려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이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이 무엇일지 생각한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배우자에 대한 기싸움에 사로잡혀 원망이나 복수심이 판단을 흐리도록 내버려 둔다. 그렇게 되면 싸움은 길어지고 아이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직원이나 협력사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성적인 사람은 능력을 지표로 사용한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반면 비이성적인 사람은 남을 홀리는 매력이 있거나 내 불안을 자극할 줄 알거나 내게 도전도 위협도 되지 않을 사람에게 홀딱 넘어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를 채용해버린다. 이렇게 채용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무능할 테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한다. 이직을 할 때도 이성적인 사람은 장기적 목표를 맞춰 자리를 옮긴다. 반면 비이성적인 사람은 새 일자리가 당장 얼마를 주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농떼기를 칠 수 있는 일인지, 얼마만큼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 따진다. 그러니 캐리어가 계속 발전하지 못한다.
위 모든 경우에서 둘의 대표적인 차이는 자각의 정도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비이성적인 성향을 기꺼이 인정하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혹시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고 누가 이야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비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성찰이나 학습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계속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점점 방어적이 된다. 이성이 감정을 초월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페리클레스 역시 대담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아테나의 정신을 사랑했고 아테나가 자극하는 생각들을 좋아했다. 그는 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동료 시민들에게 공감하기를 바랬다. 그는 균형 잡힌 상태를 꿈꾸었다.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런지를 분명히 알고 충동을 인식함으로써 저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고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는 충동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생각하는 자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다.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한 이성이고 우리의 이상형이다. 다행히도 이성을 획득하는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3단계로 된 과정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첫째, 앞으로 우리가 약한 비이성이라고 부를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약한 비이성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기분이나 느낌이 작용하는 결과로서 의식보다 아래에 있다.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분이나 느낌이 사고 과정을 얼마나 깊이 왜곡하는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다. 기분이나 느낌은 생각의 평양을 만들어내고 그 평양은 역사의 모든 단계, 모든 문화권에서 증거가 발견될 만큼 우리 안에 깊이 배어 있다. 생각의 평양은 현실을 왜곡해 실수나 잘못된 결정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삶을 어렵게 만든다. 이들 평양을 알아두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우리가 강한 비이성이라고 부를 것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강한 비이성이 나타나는 것은 흔히 어떤 압박으로 인해 감정이 격양되었을 때다. 분노나 흥분, 원망, 의심 등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점점 격화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된다. 보고 듣는 모든 게 그 감정의 렌즈를 통해 해석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이때는 다른 감정에 대한 반응 역시 더 예민하고 취약해진다. 예컨대 초조함이나 원망은 분노나 깊은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무의식적 반응 상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을 부리고 남을 자기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 강한 비이성은 위기나 충돌, 참사가 될 의사결정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강한 비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이런 무의식적 반응 상태가 됐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물러남으로써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내 사고 부분을 강화해줄 몇 가지 전략 및 연습을 실천해서 감정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생각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3단계 과정이 이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도와줄 것이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고 실천할 때 이 단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감정은 우리의 사고 과정과 의사결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쾌락을 원하고 고통은 피하려는 욕망이다. 우리의 사고는 어김없이 이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것들은 생각만 해도 움찔한다. 우리는 내가 진실을 찾고 있다,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수하는 생각들은 나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거나 자존심을 세워주거나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다. 바로 이런 사고 과정의 쾌락 원칙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정신적 평양의 근원이다. 당신이 다음의 평양 중 단 하나라도 나는 이 평양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쾌락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그러니 쉴 새 없이 작용하고 있는 다음의 평양들이 내 안에서는 어떤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타인의 비이성적 성향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을 배워두자. 확증 편향. 나는 증거를 살펴보고 대체로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우리는 이미 생각을 정했으면서 그 생각이 이성적으로 도출된 결론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 나선다.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쾌락 원칙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재확인시켜줄 증거를 찾아내고야 만다. 바로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이 발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위험 부담이 높은 계획을 세울 때다. 계획이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라는 긍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만약 예상 가능한 모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똑같이 고려한다면 끝내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바람직한 긍정적 결과, 즉 장밋빛 시나리오 편을 들어주는 정보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컨설턴트들은 확증 편향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선호를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재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할 것이다. 내 조언이 그들의 욕망과 어긋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소위 전문 지식이라는 내 의견을 무시할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형태의 확증 편향에 더 많이 지배당한다. 세상의 수많은 확증 편향을 조사해보고 싶다면 진실이라기에는 너무 훌륭해 보이는 이론들을 찾아보면 된다. 이런 이론들을 증명해줄 통계나 연구 자료는 사방에 널려 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다면 근거가 될 자료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 가보면 한 가지 주장의 양측 입장을 모두 뒷받침해주는 연구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누군가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옳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당 증거를 직접 냉정하게 확인해보고 최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동원해야 한다. 내가 혹은 누군가가 가장 아끼는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항상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진정한 과학적 태도다. 확신 편향. 내가 이토록 확신한다면 틀림없는 사실인 거야. 내심 마음에 드는 생각을 계속 고수할 계획이면서도 우리는 내면 깊숙이에서 긴가민가 약간의 의심을 품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 생각을 맹렬히 확신하면서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리 높여 반박하는 게 바로 그런 노력이다. 마치 내가 이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 이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면 이 생각은 절대로 거짓일 수 없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편향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리더와의 관계에서다. 리더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면서 열성적인 어조와 몸동작, 생생한 비유, 재미난 일화를 곁들여 깊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우리는 그가 저렇게 확신하는 것은 해당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누군가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그의 주장에 근거가 약하고 확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우리가 세일즈맨이나 선동가에게 취약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고 기만하기 위해 확신을 보여준다. 그들은 우리가 볼거리가 목말라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반쯤은 거짓인 주장조차도 극적인 효과로 눈가림을 한다. 겉모습 편향. 나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보는 게 그들의 실체야. 우리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본다. 그런 겉모습은 대개 진실을 호도한다. 첫째, 사람들은 스스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앞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겉으로 사람들은 고귀한 뜻을 지지하고 늘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가면을 쓴 모습을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후광 효과에 잘 속아 넘어간다. 누군가에게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특징을 보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기에 어울리는 다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특징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외모가 훌륭하면 더 신망 있게 보이는데 특히나 정치가라면 더하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가 아마도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며 그런 행위를 누릴 만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후광 효과는 성공한 이들 중 다수가 결코 윤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갔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그들은 영악하게 그런 사실을 감추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집단 평향. 내가 가진 생각은 내 생각이야. 난 우리 집단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나는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무리와 다르거나 고립되었다는 느낌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겁먹게 만든다. 우리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안도감을 느낀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용할 때는 그 생각이 이런 안도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끌림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내 힘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라.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대놓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다들 따르는 뚜렷한 기조나 방침이 있다. 누군가 좌파나 우파에 속해 있다면 이슈가 수십 가지가 있어도 마법처럼 그의 의견은 한 방향을 향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사고 패턴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탓하기 편향. 나는 내 경험과 실수에서 배워. 실수나 실패가 발생하면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훈을 배워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그다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성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혹은 순간적 오판을 탓하는 것이다. 탓하기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수를 저지르면 내가 느끼는 이 우월감이 정당한가라는 의심이 생기고 자존심에 금이 간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을 반추하는 척 신용만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쾌락 원칙이 다시 부상하고 실수 중에서 내 탓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부분마저 잊어버린다. 그러면 또다시 욕망과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수박 겉핥기식 반성 과정을 거쳐 잊어버리고 죽는 날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정말로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세상에 실수는 거의 없을 테고 누구나 승승장구할 것이다. 우월성 편향. 나는 달라. 나는 남보다 더 이성적이고 윤리적이야. 다른 사람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만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에서 자신을 남과 비교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다. 이것은 마치 시각적 착시 효과와 비슷하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나 비이성적 경향은 보지 못하고 남들이 겉만 눈에 보이는 듯하다. 그래서 예컨대 상대편 정당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은 이성적 원칙에 근거한 게 아니고 우리 편 의견은 이성적인 주장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윤리적 측면을 보더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 기만이나 조작을 사용했다거나 영악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승진했다고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타고난 재능과 근면 성실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경우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 같은 온갖 술수를 동원했을 거라고 쉽사리 단정한다. 그러니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가 한 모든 일이 정당화된다. 우리는 내가 이성적이고 점잖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 크게 장려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그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가는 큰 반감을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면 세상에는 선행과 평화가 넘쳐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셈이다. 이성과 윤리는 자각과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성과 윤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성숙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2단계 심리적 방아쇠를 확인한다. 우리의 사고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약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충동에서 나온다. 예컨대 즐겁고 편안한 생각을 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특정한 순간에 찾아와 폭발적으로 고조되는 강한 감정은 보통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 촉발된다. 누가 심기를 건드렸다거나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흥분의 강도가 더 높아서 주의력을 완전히 빼앗길 정도다. 해당 감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격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주의력은 다시 그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된다. 모든 생각이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무엇을 보든 분노하고 흥분하게 된다. 우리는 무의식적 반응 상태가 된다. 격화된 감정이 주는 긴장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한 감정은 결국 경솔한 행동과 참사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발작이 한창 진행 중일 때는
마치 무언가에 빙의된 사람처럼 두 번째 뇌인 대뇌 변연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탈취당한 느낌마저 든다. 그러니 최선의 대응책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후회할 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 더불어 타인의 강한 비이성에 관해서도 알아둔다면 타인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그들을 다시 현실로 데려올 수 있다. 유아기의 심리적 방아쇠. 유아기의 우리는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어릴 때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유아기의 모든 강렬한 경험이 마찬가지다. 당시 여린 모습과 그때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묻혀 있다. 그렇게 영향을 준 기억이 혹시 부정적인 것이면 예컨대 공포나 창피의 기억이라면 억누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받거나 관심받은 경험처럼 계속해서 다시 겪고 싶은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기억도 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경험의 기억이 되살아날 테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강력한 화학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될 것이다. 예를 들어 차갑고 자기도취적인 어머니를 두었던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유아기나 아동기에 이 청년은 어머니의 냉담함 때문에 버려진 기분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혹은 동생이 태어나 어머니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도 그는 똑같이 버려진 기분을 경험했을 수 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연애를 한다. 여자친구는 그의 특정한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 다소 못마땅한 기색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건강한 연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이 청년에게는 심리적 방아쇠가 된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결점을 알아챘으니 이제 곧 자신은 버림받을 거라고 상상한다. 청년은 곧 배신을 당할 거라는 강력한 감정에 휩싸인다. 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출처도 알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감정이다. 청년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여자친구를 비난하고 칩거에 들어간다. 그러나 바로 이런 행동이야말로 실제로 그가 두려워했던 결과, 즉 버려짐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이 보인 반응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억에 대한 반응이지 실제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비이성이 극에 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